안녕하세요. 톡톡 그날 이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컷으로 보면 정말 평범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첫 행동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112 신고도 아니고 119 신고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건 3일장 발인 검색이었거든요. 오늘은 그날의 시간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서서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53세 남성 오씨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46세 여성 송씨와 내연남 황씨가 공모해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투여해 살해한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니코틴이 범행 도구로 지목된 살인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그날을 다시 보면 오씨는 의붓딸과 송씨와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고요. 이후 방으로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 송씨는 귀가한 지 3시간 30분 만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남편이 안약을 넣을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길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흔들어 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외상 흔적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인을 찾기 어려웠고 더 이상했던 건 오씨가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신 상태도 특이했습니다. 안구에는 일혈점이 없었고 사후강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강, 기도부, 목에서도 눈에 띄는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이 진행됩니다. 부검에는 간과 콩팥 등의 장기에서 우열이 관찰됐고 심장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었으며 피가 검붉고 응고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검인은 소견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독극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약독극물 검사를 시행해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정합니다. 혈액에서 1.95mg/L의 니코틴이 검출됐던 겁니다. 혈중 니코틴 치사량은 리터당 3.7mg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4mg/L로도 사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이 함께 언급됩니다. 게다가 송씨가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사망 58시간 뒤에야 부검이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오씨의 혈중 니코틴 농도는 리터당 7.58mg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오씨는 생전에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습니다. 주변 탐문에서도 그가 담배를 피우거나 구매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치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평생 줄담배를 피운 사람에게서도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다량 리터당 0.41mg이 검출됩니다. 그 정도 니코틴이 체내에 있었다면 정상 활동이 불가능한데 불과 몇 시간 전 외식을 했다는 점을 보면 사망 직전 신체에 다량의 니코틴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살이라면 니코틴 관련 도구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 하나. 오씨 사망 당일 오씨 부부와 송씨 딸이 귀가한 오후 7시 28분 이후 집을 드나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변사 사건을 다루던 형사팀에서 살인을 다루는 강력팀으로 넘어갑니다. 의문이 너무 많았고 그 중심에 아내 송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본 건 신고의 순서였습니다. 남편이 급사했다면 보통 119나 112 혹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하겠죠. 그런데 송씨가 처음 한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것은 3일장 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한 곳은 장례업체였습니다. 상담원에게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느냐? 남편 장례를 치러야 하니 아무개 팀장을 연결해달라. 오늘 내일 하던 노인이 아니라 멀쩡하던 50대 초반 남편이 갑자기 숨졌는데도 신고보다 장례 절차를 먼저 알아본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마치 기다렸던 사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겠죠. 장례 지도사가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말하자 그제야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에서는 119부터 부르라고 했고 그제서야 119에 전화를 겁니다.
3일장 발인을 검색한 지 38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후에도 송 씨는 남편의 죽음을 두고 의아해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거의 없었고 부검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부분이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송 씨는 당시엔 119가 생각나지 않았다. 머릿속에 상조회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라는 광고 문구만 떠올라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 더 선명해집니다. 송 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 등 주변 누구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빈소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시신을 인도받은 4월 25일 그날 바로 화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끝낸 뒤에야 피해자의 회사에 소식을 알립니다. 친분이 깊었던 동료들은 화장 당일에야 사실을 알고 급히 화장장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결국 동료들끼리 소주 한 병을 사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문상이나 조문, 애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너무 빠르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장례가 가능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 씨에게는 아내 쪽을 제외한 직계 유족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자식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친족이라 해봐야 연락도 뜸한 먼 친척 조카 한 명 정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지자 송 씨의 움직임은 더 빨라집니다. 상속 절차였습니다. 송 씨는 2016년 4월 29일 사망신고를 하고 5월 2일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열흘 만에 남편이 모아온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두 채 등 다량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집안의 가구와 유품들도 빠른 시간 내에 버립니다. 차량도 상속 절차를 밟았고 5월 9일에는 금융계좌를 해지해 약 2억 2천만 원의 예금을 받아갑니다. 5월 10일에는 남편 직장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 원을 받고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남편 명의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환급금 신청을 합니다. KB손해보험 약 1,788만 원과 흥국화재 약 363만 원은 성공했지만 메리츠화재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은 실패합니다. 보험사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수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송 씨가 한 남성과 함께 보험사와 회사에 찾아갑니다. 40대 남성 황 씨였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계좌 추적, CCTV 등을 통해 황 씨가 송 씨의 내연남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오 씨 회사에 들렀던 송 씨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인물, 사망 당일 송 씨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 2016년 5월 2일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오 씨 아파트 내 가구들을 모두 폐기한 사람,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황 씨였다고 합니다. 황 씨는 사건 2년 전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던 시절 중국 마카오 여행 중 송 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조사됩니다. 송 씨는 사업 파트너라고 주장했지만 황 씨는 당시 무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으며 마카오나 강원랜드 등에서 진 도박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송 씨는 남편보다 황 씨와 더 자주 통화하고 두 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단순한 동업자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던 거죠. 또 송 씨는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살면서 집에서 15분 거리의 자기 명의 임대 아파트에서 내연남과 주중 부부처럼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조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혼인신고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피해자 오 씨는 초혼이었고 송 씨와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1년가량 교제한 뒤 2011년부터 동거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오 씨가 숨지기 2달 전인 2016년 2월 29일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못 받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6년이나 동거하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고 불과 2달 만에 사별합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혼인신고가 남편 몰래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송 씨는 남편이 작성해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혼인신고서에 적힌 오 씨의 한자 이름이 지나치게 정성스럽게 쓰여 있어 필적 감정을 해보니 오 씨 글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 송 씨가 오 씨에게 이름의 한자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오 씨가 죽을 때까지 회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을 더합니다. 검소했던 사람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2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황 씨가 있었습니다. 오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결혼 증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흐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송 씨가 사건 직후 남편 통장에서 1억 3천만 원을 인출했고 그중 1억 500만 원을 황 씨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황 씨는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후 압수수색에서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록이 확인됩니다. 오 씨 사망 5일 전 황 씨가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 절차 등을 검색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사건 보름 전인 4월 초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 20mg을 자기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주문했다고도 합니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무색무취로 구별하기 어렵고 유독물질이라 허가가 필요한 물질이지만 당시 전자담배 인구 증가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한 음성 거래가 있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국제우편으로 상하이에서 송 씨 집으로 배달됐고 그 일주일 뒤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쯤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정황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폭행당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는가? 직접 증거가 없을 뿐 모든 정황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피해자 오 씨는 천안에서 근무하며 기숙사 생활을 했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추정합니다. 강력팀 배당 이후 4개월 동안 광범위한 탐문이 이어졌고 2016년 8월 21일 송 씨와 황 씨는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송 씨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출국 금지로 무산됐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8월 17일 검거됩니다. 황 씨는 범행 직후부터 해외에 머물다가 송 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잠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텔레그램으로 대비책을 주고받습니다. 경찰이 외국 못 나가게 했다. 집으로 경찰이 온다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묵비권 행사하고 개인적인 것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라. 될 수 있으면 두루뭉실하게 짧게 말하고. 체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도 서로 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합니다. 황 씨는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액상 니코틴을 샀다. 물에 희석해서 그걸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고 송 씨는 내 연남이 담배를 피워서 집으로 배송한 것뿐이다라고 맞섭니다. 경찰은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살해했는지 직접적인 방법이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범인들이 자백하지 않았고 니코틴과 관련된 직접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죄확률 50%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역한 니코틴을 원액 그대로 들이마셨다면 다 토해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다. 가능성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주사, 패치 방식은 주사 자국이 없어 가능성 제로. 잠든 피해자에게 코나 입 등 호흡기로 넣는 방식은 휘발성이 강해 불가능하니 가능성 제로. 음식에 섞어 먹였을 가능성은 입가 화상 흔적이 없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색무취이지만 쓴맛이 난다는 점도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 결과가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실험 대상이 된 개는 저농도의 니코틴에서는 구토 증세만 보였지만 고농도를 투입하자 2-3분 만에 경련을 일으키며 곧바로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이라면 구토 같은 거부 반응이 나오기 전에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상 부검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취지가 적힙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히 인정할 수 없더라도 개괄적으로 설명해도 무방하다.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은 구토 현상 때문에 살인 도구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을 바꾼 사건으로도 언급됐고 이후 니코틴 원액 해외 직구 제한이 가해졌다는 내용도 이어집니다. 송 씨는 오 씨가 자살했다고도 말합니다. 2015년 등산 중 눈을 다쳤던 오 씨가 나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부르지 말고 화장하라고 말했다는 얘기까지 꺼냅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양형 이유로는 외부인 침입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매우 확실하며 범행 동기와 진행이 비열하고 치밀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언급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거론됩니다.
송 씨가 황 씨에게 건넨 돈이 황 씨가 갚아야 할 돈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다는 점, 숨진 오 씨 휴대폰 검색이나 카드 사용 내역에 니코틴이나 자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졸피뎀이 고농도로 검출된 상태에서 오 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려면 제3의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까지 언급됩니다. 마지막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기각되어 복역 중이라는 내용도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모방범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뒤따릅니다. 2017년 벌어진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이 이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확인됐고 그 범인 역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오 씨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오 씨는 아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 씨는 직업 없이 살며 대출금 등으로 떠안은 빚 약 7천만 원이 있었고 2013년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오 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 씨는 월급 400여만 원의 경제권을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일주일에 5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죽기 얼마 전엔 동료에게 용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10만 원도 못 받고 서울에 가봤자 아내와 각방 쓴다. 주말에 가도 아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탄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내와 의붓딸을 위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아낌없이 건넸고 의붓딸 둘을 친딸처럼 대하며 작은 딸의 대학과 연수, 큰 딸의 수술과 재활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은인이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송 씨가 본인 입으로 인정한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며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말할 때 꺼낸 말이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후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혼인신고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송 씨의 상속은 무효가 됩니다. 피해자의 유산은 앞서 언급된 조카에게 상속됩니다. 조카는 범인들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2017년 1월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 승소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모르고 범인에게 집을 산 매수인은 집을 새로운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매수인은 자신들도 이 사건 뉴스를 보며 놀랐는데 그게 자신의 일이 될 줄 몰랐고 자신이 만난 매도인이 살인자였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매매 대금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었죠. 하지만 매수 대금은 송 씨에게서 받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송 씨와 내연남 모두 돈이 없어서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고 사실상 무일푼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따라붙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커졌고 등기부등본을 정부가 보증하라는 요구부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건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도입하라는 말과 맞닿아 있고 그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언급되며 대한민국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뿐이라는 비교도 등장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흔적은 없었고 방법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의 움직임은 시간표처럼 맞아떨어졌죠. 사망보다 먼저 장례를 찾는 손, 애도보다 먼저 정리를 서두르는 발걸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말없이 사라져간 한 사람의 흔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실이라 더 서늘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